네,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전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막판까지 안개 속 판세가 전개된 가운데 민심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네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세 마지막 날 후보들의 호소도 간절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사상 최초로 동서합 대통령 누굽니까? 국민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정체성이 애매한 후보 찍어서 사표를 만드시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고 힘을 몰아주시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기호 2번 홍준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TV 토론 쭉 하는 거 보고 난 뒤에 별명을 다 지어놨는데 1번은 문쩔쩔이야. 무슨 말씀이시죠? 3번은 안초등이야.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별명이 유배신이야. 유배신.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불가능하다. 그 5번은 신배배야. 배배 꼬여서 덤비니. 근데 홍준표는 그 별명을 홍장강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인도 신당의 젊은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느 쪽을 뽑아도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5월 9일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유세 날 풍경을 쭉 돌아봤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 후보들의 유세지, 오늘 동선을 쭉 보니까 문재인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좀 겹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광화문이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한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전이 떠올랐어요. 5년 전에 마지막 유세지,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을 때 예. 마지막 유세지가 박근혜 후보가 광화문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서울역 광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원래 홍준표 후보가 서울역 광장에서 하려고 했다가 대한문으로 바꿨습니다. 예. 즉 서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서울역 광장에 있다가 이제 그때 졌던 기억이 또 있었고 광화문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있었던 광화문으로 진출한 반면에 또 이 홍준표 후보는 그때 문재인 후보가 있었던 서울역 광장으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징크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대한문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서로 좀 대비되는 5년 전에 뭐 오버랩 되면서 서로 각 정당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역전되는 서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예. 마지막 날 유세지를 동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인 만큼 표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지지층들을 총 결집하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광화문 광장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했던 거의 대다수의 운동원들이 함께 모이면서 마지막 힘을 보탤 거고요. 뭐 대한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대집결을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충청을 선택하는 대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선거
전략을 약간의 선회하기 시작하면서 예. 반기문 전 총장에서부터 시작됐던 말 그대로 이제 반풍, 충청 대망론의 표심들이 마지막에 갈 곳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로 최종적인 중도의 표심을 다잡기 위해서 대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본인이 각 정당과 후보가 지향해야 되는 최종 집결지를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선거 유세지의 장소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재현 교수님. 네. 대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엔 충청 민심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청 지역의 민심은 이번에 어느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역대 우리나라가 87년 그 직선제 부활 이후에 이 그 대통령이 당선된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충청을에서 승리를 한 사람만 이 대권을 거머쥐었다는 측면에서 예. 충청의 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고요. 이번에는 특히 이 사실 이 조기 대선이 막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충청 대망론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상당히 기대론이 컸던 것인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낙마를 하면서 그 표가 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예. 안희정 충남지사 거쳐서 안철수 후보까지 갔다가 그 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 이 충청표가 최종 기착점을 못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청에는 누구든지 가서 이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막판에 상당히 충청을 오늘 이 그 지금 유력 후보들이 다 지금 그 충청을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도적 가치고 좌우를 아우르겠다는 포용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국토적 그 위치나 또는 이 충청의 표심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전략적으로 대전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유력 새 후보들이 충청 민심 잡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JP가 나보고 대통령상이라 그랬다. 네네. 이렇게 이제 관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호소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충청 민심이 캐스팅 보트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충청에서 이기면 굳힐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는 가장 최근에 JP를 만났는데 예. JP가 어쨌든 충청의 맹주로 불려온 정치 구단, 원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대통령상이라고 했다. 예. 사실상의 또 지지 선언도 최근에 한 바가 있죠. 이른바 작은 JP다 이렇게라도 맞습니다. 스스로 칭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다 끌어들여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 무엇이든지 예. 작은 거 하나라도. 예.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역전극도 가능하다. 또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자, 그런 한편 이제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이 나의 초심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예. 충청에서 유세로 이제 바람몰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충청에서 끝맺는다 하고 이제 충청 민심에 정말 절절한 호소를 했는데 예. 이제 내일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루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7시간 후면은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고 내일 이 시간 정도면 빠르면 윤곽이 드러나고 개표가 한창 진행될 시간인데 자, 한 24시간 후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이 세 후보의 이야기 중에 누구의 말은 맞고 누구의 말은 틀린 것으로 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관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충청이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수 쪽에 가깝습니까? 진보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 5년 전만 따지면 예. 5년 전 이전에는 사실상 또 그러니까 이 승자가 결과적인 승자가 충청도의 1위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충청도에서는 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역전이 됐는 게 지난해니까 5년 전에 역전이 됐는 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옥천이라는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라는 점, 예. 그다음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자유선진당과 합당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점이 뭉치면서 충청도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당선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또 충북과 충남의 민심이 조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또 들고 그렇습니까? 또 충북 내에서도 또 균열의 움직임이 들고 해서 모든 밑에 있는 어떤 3도, 그 남도의 3도도 사실 몰표가 안 나오겠지만 충청도 역시 지금까지 하나의 후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는 모양새가 아닐 것이다. 충청도도 좀 갈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유세 마지막 날 각 후보들이 어디를 갔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 촛불 승리의 역사 이미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 났습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관심사입니다. 표차가 얼마냐? 그게 관심입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커집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투표하면 대통령 문재인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대통령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유세, 광화문 유세에서 한 얘기를 지금 들으셨는데요. 관심사는 승부가 아니다. 결정은 됐다. 이제 득표율이 얼마인지가 관심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 목표치를 이제 50%를 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예. 말 그대로 어차피 대권대라는 생각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고 혹은 유권자들의 투표장에 가더라도 소신 투표로서 심상정, 유승민 후보 등으로 표가 분산되게 됐을 경우 문재인 후보의 표가 꽤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오자구도의 선거 속에서 지금 5당의 후보들이 다 자기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가 현재로서는 50% 과반 넘게 득표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40%를 기점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들이 공표 금지 기간까지 발표됐을 때 문재인 후보가 1위 주자로서 달리고는 있었지만 예. 40%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40%를 얻지 못하는 30%대 득표율을 거두게 된다라면은 혹여나 당선이 되더라도 국정 운영에 힘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마 4화를 걸고 40% 득표율의 고지를 넘는 데 아마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수치는 별 차이 안 나더라도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50% 가반 득표하는 것이 아마 그 본인의 소원이겠죠. 그래야 국정 운영에 상당히 이 탄력도 받을 수 있고 이 여소야도 국민이긴 하지만 자신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자구도라는 상황, 특히 또 이 지금 4위, 5위 후보들이 막판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2위권에 있는 후보들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1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40%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7년도 예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사자구도였지 않습니까? 노태우 당시 후보와 소위 말하는 그 상김 시간의 대결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노태우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만 그때 1등이 36%였거든요. 36.6%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 국정 운영에 힘이 붙이니까 결국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바로 뒤에 1992년도에서는 3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예. 1위 후보였던 김영삼 당시 후보가 42%를 얻었습니다. 42%를 그나마 42%를 얻어서도 상당히 그때는 뭐 금융 실명자라든지 또 군부에 대한 이 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 40%를 넘는 것이 저는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 퍼센트 과반수를 넘기느냐가 국정 운행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51%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실은 사사건건 국회 탓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 안건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3년 동안 사실은 국회와 불화를 겪었거든요. 51%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뭐 선진화법도 이유가 있었지만 예. 그런데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 사실은 가장 낮은 퍼센티지였어요. 38%밖에 안 됐는데 그 이 합당하기 1년 동안 1당 그러니까 그 4당 체제에서 법안이 제일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협치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겨야 무조건 뭐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는다. 이건 또 꼭 그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 48% 정도를 네, 받았기 네. 때문에 이건 좀 넘겨보고 싶은 또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큰 욕심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양자구도면은 그게 어쩌면 가능할지 몰라요. 또 그럼 보수, 진보, 진영 총집결 이렇게 했겠죠. 사실 이 50% 넘기고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51.6%. 48%면은 아주 거뜬한 당선권인데 예.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고도 패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매직 넘버, 흔히 미국에서 자, 이 정도 수치에 도달하면 대통령 확정적이다. 이 매직 넘버가 45%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압도적인 득표라고 전 이번에는 봐요. 오자구도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게임으로 저는 내일 투표율이 보여지고요. 득표가 나타날 텐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따가 나중에 유승민 후보 이제 발언에서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자, 사표는 없다. 전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사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당선된 사람을 찍은 표 외에는 다 사표다. 이게 아니라 소수 후보라 하더라도 4등, 5등 후보라 하더라도 몇 퍼센트 약진했느냐. 반 걸음 더 전진했느냐. 이 미식 축구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게 확인되는 순간 이 대권,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서는 탄력을 받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신 투표라는 이 어떤 메아리도 우리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선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글쎄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고르게 이제 투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아마 호남 지역에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로선 여지까지는 국민의당과 비등한 선거 결과들을 나타내는 예. 뭐 과정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였지만 최근 드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양강 구도가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했던 부분들 호남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완전한 압승을 좀 거두게 된다면 가장 큰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압승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70%, 7대3 정도의 구도가 예. 나타나게 된다면 이미 현재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석수는 거의 대다수를 국민의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7대3 정도의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한 6대4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뭐 그 정도는 선거에 승리하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PK, 부산 지역일 건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는 선거 직전에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굉장히 박근혜 전 후보에 비해 갖고선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참 못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아마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PK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PK 지역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이번 유세전에서 PK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오늘 유세전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 안 찍어준다고 패륜 집단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내일 그 부산 사람들 패륜 집단이라는 사람은 내일 한 표라도 찍으면 안 돼. 문재인 후보 그 사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들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 지명수배를 내게. 문용식이라는 사람이 어제 부산 경남 사람 전부 패륜 집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삼 트리오가 자기들 선거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내일 신발해야 되겠죠. 우리 부산 사람들이 90% 이상 투표하면 내가 무조건 돼요. 네, PK 지지층을 상당히 결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유세전 모습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에서 나온 패륜 집단 얘기를 상당히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예. PK 지역에서 치열한 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시초가 뭐냐면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 단장이 지금 뭐 사퇴를 했지만 예. 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지금 부산에서 패륜 집단이 결집하고 있다. 물론 예.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고쳤습니다. 패륜 후보로의 결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예, 이미 지금 조금 나오고 늦었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각 PK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륜 후보를 결집으로 했다가 예. 그것 역시 계속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예. 삭제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사퇴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내심 그 문재인 후보는 PK 지역에서 1등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왜? 지난번 5년 전에도 사실은 40% 이상의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에서 따져더라도 예. 굉장히 높게 득표를 한 거거든요. 그 전에 그 PK 지역에
에서의 어떤 득표율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약진을 하자. 그리고 4.13 총선 때 그래도 5명 이상의 의원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자신만만하던 PK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의 좀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의 경계령을 내렸는데 경계령의 표현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예.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일단 원래 올라왔던 글 자체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각 PK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고 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고친 표현이 패륜 후보로의 결집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막판에 다소 좀 악재라고 또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악재일 예.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하기보다도 본인들이 잘 못하는 것, 치명적인 자책골을 막는 것이 사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수 있는데 이번에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런데 그나마 그 민주당 측에서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비중이 그렇게 높고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아주 그 탄핵풍을 타고 상당히 잘 나갈 때 당시 당대표였던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표를 깎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정치적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용식 단장의 저 발언 자체는 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것이 뭐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문용식 단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캠프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예. 그 PK 민심이 일단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인정을 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부산의 민심이 지금 표심이 사실 3분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지금 의석을 꽤 갖고 있습니다. 물론 5의석을 갖고 있다 지금 2명이 복당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부산의 지금 표밭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보수표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심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뼈아픈 자책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좀 며칠의 말미가 있었으면 파장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분석해 주신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은 결집할 대로 결집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PK를 지금 놓고 보면 PK 예. 안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해야지, 혹은 홍준표 지지해야지, 유승민 지지해야지, 혹은 또 PK가 고향인 안철수 후보도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해야지.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심상정 후보까지 하면 그냥 5분 지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문용식 단장의 사퇴가 홍준표 후보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장인에 대한 폄훼 발언이 또 이게 시끄러워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를 어차피 안 찍을 보수층 지지층에서는 결집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또 홍준표 후보가 싫다. 그 보수가 너무 말이 거칠다. 품격은 어디 간 거냐. 또 이런 이제 부산 민심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장인 폄훼 발언이 또 굉장히 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두 캠프 간에 그래서 네. 이런 싸움입니다. 바로 정우택 저겁니다. 원내대표가 패륜 집단 망언 사죄하라. 준용 씨는 아빠 안 돕나 이렇게 공격을 오늘 했고요. 네.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문용식 캠프 관계자 PK 패륜 집단 이 발언이 홍준표 후보의 장인 영감탱이 발언 네네. 이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또 이제 두 그래서 캠프 이게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죠. 방송에서 참 다루기 어려운 예. 용어를 많이 던지시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국립국어원의 이제 해석을 찾아본 기사까지 나왔는데 영감탱이 사투리죠. 예. 영감쟁이라고 이제 사전에 예. 나와 있는데 나이든 노인을 이 낮추어 부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 친근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의견이 좀 달라요. 또 받아들이는 것도 유권자마다 다를 겁니다. 친근함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 우리는 장인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바른정당에서는 경상도 이 사위들을 다 비하하지 마라.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흔히 그렇게 장인을 친근하다고 영감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각적으로 효과가 퍼져나가서 플러스 효과도 있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마이너스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이 하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득실을 계산하면 결국 지지층은 모일 것이고 아닌 층은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 그래서 크게 이것이 영향을 주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가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패륜 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보수 후보,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들이 끄집어 나왔다는 측면 속에서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PK란 지역은 TK랑은 또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곳이고 특히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후보가 꽤나 약진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최근까지 이어졌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된다라면은 문재인 후보가 어찌 보면은 좀 압도적인 승리를 점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홍준표 후보와 이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만약에 보수 표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건드렸다라는 측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내일 있는 이제 본 선거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SNS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SNS 경계령까지 내렸는데 이 문용식 단장에 대한 이러한 말은 어쨌거나 PK정의 마지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영감쟁이, 영감탱이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해명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장인어른을 친근하게 표시하는 속어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세에서 나온 내용을 전해드리면 처가에 아들이 3명 있어도 장인어른 6개월 동안 병원에 모시고 임종도 제가 했다. 그러니까 그 표현만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야기가 시작된 게 예. 사람들 앞에서 또는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장인이 나를 결혼하기 전에 예. 사실 사이로 맞지 않으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영감탱이 이때 발언한 겁니다. 예. 자, 용돈도 안 주고 장모한테만 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예. 처음부터 뭐 그런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거를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써야 됐었는데 예.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이 그렇게 집단으로 표현을 해서 나중에 고친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요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 맞물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이라고 규정하는 듯한 예. 그런 행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홍준표 그럼에도 후보가 SNS에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문준용 씨의 뭐 황제 취업, 문용식의 패륜, 문삼 트리오다 이런 뭐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요. 물론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뭐 나름대로 해명 자체는 뭐 본인이 그 장인어른과의 그 결혼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예. 사연 때문에 그런 막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그 홍준표 후보의 이런 해명 자체가 저는 뭐 과연 보수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이러한 그 이 좀 막말성 은행이 오늘로 이 사례가 한 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던 문제들인데 문제는 보수의 지지층들이 무엇보다도 따지는 것이 말의 품격, 은행의 품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혀 부적절하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영감택이란 말 자체가 뭐 경상도에서는 아주 친근하게 쓰인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부산 출신인데 제가 제 주위에 장인어른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 예. 한 분도 들어본 적도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강부의식 해명이 예. 과연 보수층들이 과연 우리 후보 맞느냐? 이런 최종 선택하는데도 조금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반대 결혼한 사위들의 표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재미있는 해석일 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이종걸 실장님 말씀하신 예. 거 보면은 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적폐 세력이라 했다. 이 국민의당에서 토론회 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공세를 폈던 대목인데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뭐냐면 이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표현한 것이지 예.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체를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없다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예. 대한 해명으로 받아주면 그건 이제 서로 주고받은 게임인데 예.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확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투표가 내일 하루인데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SNS에 올라온 글이고
나온 그렇죠. 말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고 부분에 책임을 대해서는 지고 또 사퇴를 한 유권자들이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럼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를 대안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징계 친박 풀어주고 비박도 받아주고 보수 대통합 이루자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단시간에 내걸었는데 네. 이것이 뭐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 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문에서의 대집결 플러스로 여기에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지사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받고 전도 유망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으나 지난번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좀 반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좀 극명히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보수 대집결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친박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어찌 보면은 강성 보수층에 대한 집결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까지 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던지는 마지막의 메시지는 친북 좌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또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샤이 보수는 더 이상 없다. TK, PK 몰표 달라. 이런 결집을 오늘 호소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이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주장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자꾸 떠올라요. 그때도 예. 패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패널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상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트럼프는 안 돼야 돼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그 분석이 객관적이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트럼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좀 이렇게 예. 굉장히 나중에도 계속 의혹이 생겼는데 지금도 조금 더 정확하게 저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에서 윤리적으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하고 있는 워딩이 얼마나 지금 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있나 이거를 분석하려고 만약에 기본으로 깔았다면 예. 사실상 다자 구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 구도들 지역에서의 어떤 이 분할 구도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악한 어떤 전략이 아니겠느냐. 최소한의 한 30% 정도의 지지율만 회복시킨다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자 구도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진보 그룹에서도 분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전략 속에서 나의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 그거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걸어서 민심 속으로 요즘 유세전을 걸어서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젊은 마크롱이다. 들어보시죠. 프랑스는 중도 신당의 젊은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깼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겁니다. 바로 저 안철수를 선택할 겁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떤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5년 내내 편가르는 정치, 5년 내내 증오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패권 정치 끝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차재현 교수님께 좀 예. 여쭤볼게요. 젊은 마크롱입니까? 많이 이제 유사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뭐 마크롱 자체가 사실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해봐야 올랑드 내각에서
경제장관 한 게 전부 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지금 5 후보 중에서 정치적 경험이 제일 일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리고 또 이 정치적 포지셔닝 자체도 상당히 중도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닮아 있는 측면이 많죠. 그리고 또 마크롱 자체가 미래와 변화를 자신을 기초로 내걸었기 때문에 미래와 변화, 혁신을 내걸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그 정치학 용어 중에 커플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 동조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른 쪽에서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그걸 근데 커플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과연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뭐 또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걸 많이 비교해서 따라가고 뭐 동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프랑스는 너무 좀 생소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요즘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랑 안철수 후보가 쿵짝이 잘 맞아서 박지원 네. 대표가 뭐 한국의 그 뭐 마크롱이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상당히 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권자에게 좀 호소가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마크롱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프랑스 대선이 나고 이게 예. 벌써 한 1, 2주 전 결선 투표로 간 거죠, 결국은. 과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르펜은 또 누구고 마크롱은 누구지?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선 찾아보고 마크롱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깜짝 놀란 건 23살 연상의 부인과 중학교 때 선생님과 결혼을 예. 했다는 파격적인 이단하구나. 그런데 프랑스에선 대통령도 되는구나. 한국과 정치 정서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학습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안 네. 닮은 것도 같네요. 아니 마크롱과 안철수 후보를 이제 연결시키는 커플링의 예.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비유법을 잘 썼어요. 예. 지난해 미국 대선 때는 버니 샌더스가 나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본인이 이번 토론 과정에서 잠깐 나왔지만 잡스의 자신을 많이 비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나는 한국의 메르켈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는 스스로 나는 안스트라다무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법을 쓰고, 오늘은 마크롱과 비유한 거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유사점이 한 3가지나 있어요. 이 중도 신당을 창당했다, 중도 정치, 사실은 사회당 올랭드 대통령의 수제자인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젊은데 패기 있게 이제 치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의석이 지금 없습니다. 이 앙마르슈라는 이 신진 정당은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유권자가 마크롱에 대한 기본 상식이 많지 않다는 건 하루 동안 또 이게 공부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쉽게 탁 각인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이렇게 또 일침을 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마크롱인가라고 하면서 이분들 유행 너무 민감하시네요. 작년엔 안철수 후보를 샌더스에 비유하더니 또 이렇게 또 비꼬아서 지금 사실 비판을 안철수 하시네요. 후보만 마크롱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후보가 다 얘기합니다. 보면은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 중도주의, 그건 안철수 후보죠. 근데 국민 통합 이루겠다. 이건 문재인 후보가 통합 예. 얘기랑 똑같죠. 뭐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예요, 이 사람이 또.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아 내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냐. 정책이 할 수도 똑같다 있고.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사회당이었다가 뭐 혼자 창당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당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정신을 닮아야지 이렇게 한 두 분 갖고 자꾸 닮았다 하는 건 국민들이 봐도 그냥 뭐 웃으면서 예. 넘어갈 수 있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마크롱 닮았다. 이른바 마크롱의 마풍이 불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나랑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홍준표 후보는 보고 나니까 정책이. 나랑 정책이 네. 똑같다. 안철수 후보는 뭐 기득권 정치 끝내는 게 똑같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또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점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김명민 교수께서 한 명을 좀 골라주시죠. 아니, 당연히 안철수 후보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그렇습니까? 없을 정도로 양당이 기득권 정치를 깨기 위해서 나왔다는 신선한 중도 바람에서 당선됐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아주 만약에 마크롱이 아니라 여기서 르펜 후보가 당선됐다면 누가 먼저 치고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지지했던 구구 정당이 표방하고 나왔던 르펜에 대해서 홍트럼프라고 불리는 홍준표 후보가 겉봐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에는 트럼프, 프랑스에는 르펜, 결국은 대한민국은 나 홍준표가 돼야 된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정책이 대선에서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건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측면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어쨌거나 하루 남은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찌 보면 중도를 강력하게 표방하기보다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표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안 후보에서 떠나가는데 예. 어떻게 잡을 것이냐고 얘기했지만 안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극좌나 극우를 표방하지 않고 중도 노선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아마 마크롱의 당선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시사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강조를 하고 싶은 측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깜깜이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시죠?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각 캠프에서 전망 분석을 내는 걸 보면은 네.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보여주시죠. 지금 아무것도 일단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보다 5% 이상 네.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거고요. 네. 홍준표 후보 캠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이미 넘어섰고 홍준표 후보가 최소 39%로 당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여론조사를 두 캠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저럴 거면 왜 39%라고 했을까요? 예. 40%라고 해도 뭐 큰 상관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 하루 투표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예. 내일은 이제 선거 운동은 오늘 자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일도 이런 이제 투표 독려 형식의 메시지들은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텐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캠프별 어떤 우세 전망 이것은 사실은 강력하게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심리적인 전략. 예. 그래서 암시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찍으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일 투표장에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견고한 지지가 아니라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게 패륜 집단이냐, 뭐 영감탱이가 이게 친근함의 표현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흔들리는 표심은 또 정말 이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격차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저는 이러한 선동전, 암시 전략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예. 내일 아마 좀 부유하는 약간 중도 보수들 여기에 또 움직여서 일부 표들은 움직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예. 뭐 유권자의 표를 호소하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그렇게 이해를 중요한 거 하면 하나는 될 것 오늘 같습니다. 밤으로 예. 단일화 변수는 완전히 끝났다. 물 예. 건너갔다. 사실은 본선거에서 찍고 예. 사전투표 안 간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변수는 없으므로 이제 스스로 있는 옵션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단일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오자 후보가 겨루는 대선이 됐습니다. 네. 내일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과연 몇 %를 거둘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에서 저 유승민 기호 4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우리 기적을 만듭시다. 내일 4번 찍어서 유승민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유승민이 좋은데 유승민 찍으면 안 될까봐 사표 될까봐 걱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유승민 찍는 게 사표입니까? 아닙니다. 사표 아니죠? 네. 유승민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고 소신 투표 해 주십시오. 저는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말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정치해왔습니다. 소신 정치, 여러분 소신 투표로 밀어주십시오. 성소수자 어머님이 유세장에 오셔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순간 자기 가슴이 멈출 뻔 했는데 우리 심 후보가 1분 찬스를 써줘서 멈출 것 같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뛰게 해달라. 이렇게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를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1분,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소수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1분, 그러나 끝까지 애쓰지 않으면 다시 사라질 수도 있는 그 1분, 이제 여러분들이 심상정 투표를 위해 그 1분을 써주십시오. 네.
세상을 바꾸는 1분,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짧지만 좀 강한 인상을 남긴 그런 말이다라는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심상정 후보의 1분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의 참보수라는 예. 그런 호소도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진실성 있게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오자 구도지만 사실상은 이 양강 구도 내지는 삼강 구도가 아니냐, 삼자 구도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 끝까지 그 바른정당의 그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도 굽히지 않고 뚝심을 발휘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는 6차례의 토론에서 보여줬던 진보 정치의 일관된 가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후보가 어떠한 성적을 거두느냐는 예. 아마 지금 누가 당선을 되느냐, 또 득표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득표율 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의 선전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선전 동안 건전한 공방도 있었고 때로는 치열한 네거티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후보 모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이 5 후보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는 광고 영상을 저희가 후보별로 동일한 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 타임즈가 유일하게 긴급 인터뷰한 사람.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으로 준비된 대통령. 120석 민주당이 함께하는 든든한 대통령.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당당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강단과 결기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손톱을 왜 아까 그랬어요? 손톱이 기능이 좀 아니요, 약간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언제 시간 나면 깎아야지 하고 손톱깎이를 제 가방 속에 넣어둔 건데 저한테는 직보다는 업이 중요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노력해서 하나의 일을 해서 그게 우리 사회의 보탬이 될 때 거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느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공화라는 어려운 표현을 한 번씩 씁니다만은, 공화라는 거는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거고, 송파 세모녀 같이 무역의 김모군 사고가 나서 죽어야 돼. 그런 건 공화국이 아니죠. 재벌들하고 정경유착이나 하고 재벌들 경영권 승계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런 게 보수 정치가 아닌 거죠.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유승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경기, 100번을 다시 뛰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경기. 결승선은 같지만 출발선이 다른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공평한 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권력과 재산이 아닌 자신이 흘린 땀만큼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겠습니다. 출발선의 차이를 좁혀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기호 5번 심상정. 네, 5명의 후보들의 진심 어린 호소 잘 들으셨습니까? 내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실장님, 네네. 후보별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씩만 좀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후보별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좀 제 바람도 실어서 예. 제가 고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이라는 말, 사실 통합이라는 말로 계속 가셨으면 저는 좋았을 것을 하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좀 통합의 행보를 하시면 어떨까 예. 싶고, 홍준표 후보의 서민이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서민을 내세워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보수의 가치가 또다시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의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한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쉽게 다가왔어야 됐는데 어찌됐든 그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거니까 그것 역시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예. 잘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예. 나머지 두 후보는 다른 분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예. 김병민 교수께서 네네. 이어서 해주시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워서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가 결국은 보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보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뭐 단 한 가지죠. 개혁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번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진보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긴 하지만 절대적인 1위 후보의 강건한 지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혁을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후보가 심상정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다가설지 내일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내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